최혜림입니다. 오늘은 이제 탄군가 수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탄군가 수업을 하기 전에 가사 갈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학기 때 좀 집중적으로 나갔던 부분입니다. 가사뿐만이 아니라 고전시가 갈래 전체의 국어사 흐름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양한 시대의 슬픔에 관련된 시이니까 가사 먼저 설명을 하고서 나머지 부분들도 나오게 되면은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가사 갈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라고 하는 거는 이 시조와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를 하던 시가 갈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조 같은 경우에는 시가 갈래, 운문 갈래에 해당했다고 하면은 가사도 운문 갈래기는 한데 좀 형식이 달라요. 그래서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의 시가 갈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운문이랑 산문은 뭔지 알죠? 운문은 운율이 있는 문학이고요. 산문은 운율이 없는 소설 같은 그런 갈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문의 성격 같은 경우에는 가사 같은 경우에도 음보율과 음수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산문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가사는 시조와 다르게 길이에 제한이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조는 몇 줄이었죠? 초장, 중장, 종장 이 세 줄 형태가 고정적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가사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되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삼이인곡, 송미인곡 요거 공부할 때 걔네들의 길이가 되게 길었잖아요. 그런 것들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의 형식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가 볼 건데 일단 이제 3, 4조, 4, 4조에 뭘 가지고 있다? 음수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음수율이라고 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글자 수를 반복해서 이제 얻어지는 운율을 말합니다.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제 형태를 가지게 돼서요. 운율을 형성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음보? 시조와 동일해요. 사음보의 음보율을 가지게 됩니다. 음보라고 하는 건 끊어읽는 단위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4개의 부분으로 끊어읽게 되고요. 걔네들을 이제 반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수의 제한이 없어요. 그걸 연속체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행수의 제한이 없고 길이가 계속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조보다는 좀 더 다양한 내용과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서사, 본사, 결사 이제 3단 구성의 형식을 좀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정격 가사랑 변격 가사로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정격 가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핵이 시조의 음수율과 유사하게 가는 겁니다. 음수율이에요. 음보율이 아니라 음수율입니다. 지난 시험에서 음보율이라고 출제가 돼가지고 틀린 선지가 됐었죠. 그래서 음수율이 어떻냐면 3글자, 5글자, 4글자, 3글자, 3, 5, 4, 4와 유사하게 끝나는 것들은 우리가 정격가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변격가사는 그런 음수율의 제한을 받지 않고 따르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도 조선 전기 후기의 내용적인 부분들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앞에 이제 1학기 때 내용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전기에는 당연하게도 양반 사대부들이 창작과 향유를 좀 더 많이 했고요. 비교적 길이가 좀 더 짧고 당연하게도 사대부들은 뭘 좋아해요? 규칙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격 가사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음보도 잘 지켜졌어요. 왜냐? 사대부들은 규칙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들도 사대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군자의 미덕.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강호안정. 강호는 뭐였어요? 강과 호수라고 해서 자연을 말했죠. 자연에서의 한정, 한가로운 정서.
자연에서 막 논일고 풍류 즐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작품들이 많고요. 군신 간의 임금과 신하 간의 충성과 뭐 의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충신연주지사는 1학기 때 했었던 내용이죠. 이제 우리 신하가 임금을 연모하는 내용으로 나오는 애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빈낙도는 소박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가난한 것들에 대해서 뭐 한탄하지 않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창작자들이 좀 더 확대가 되어 부녀자, 평민들까지로 이제 확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작자층이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서 내용적인 부분이나 형식적인 부분들도 조금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얘기할 것들이 많다라고 했었죠. 시조랑도 유시하게 보시면 돼요. 장편 가사, 길이가 길어지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변격 가사들이 많았어요. 규칙들 이런 것들 뭐 크게 중시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완전 중시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틀에 벗어나는 부분들이 사대부들보다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음부에서 벗어나는 경우들, 얘도 규칙을 좀 덜 지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화 많았습니다. 장편화되고 사문화된 거는 그냥 말할 게 많아가지고 길이가 길어졌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들도 이제 사대부들의 그런 덕목들이랑은 좀 다르게 삶의 애환, 여행 후의 감상, 뭐 부녀자들의 삶, 전쟁 체험, 아니면 사회 풍자 이런 것들을 좀 사실적으로 현실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표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양한 가사 작품들은 얘네들이 뭔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강호 가사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과 호수예요. 그래서 자연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묻혀 사는 선비로서의 생활을 다룬 것들을 이제 강호 가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은일 가사라고 하는 거는 은일이라고 하는 건 은거죠, 은거. 그러니까 자연에 숨어서 사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일 가서도 강호 가사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방 가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죠. 규중치루 쟁롱기. 얘가 뭐 가사 갈래는 아니지만 내방이라고 하는 걸 떠오르시면 돼요. 내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부녀자들의 방을 말하죠. 그래서 부녀자들에게 향유가 된 그런 가사들, 규방 여인들의 이제 정한을 노래한 가사들을 내방 가사 또는 규방 가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행가사는 뭐 여행가서 쓴 거 말하는 거고요. 유배가사라고 하는 건 유배 가서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멀리 임금과 멀리 떨어져가지고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유배가사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표현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호가 뭔지, 은일이 뭔지, 내방이 뭔지, 기행이 뭔지 이런 식으로 조금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군가 좀 들어가 볼 건데요. 탄군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목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한탄하는 겁니다. 뭐예요? 궁핍한 거. 그러니까 가난을 한탄하는 탄식하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탄군가 같은 경우에는 정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뭐 양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작잠 이상의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평민들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름이 좀 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그래도 좀 집안이 있는 양반 자식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정운 같은 경우에도 양반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한 2학년 때 공부를 했었던 게 양반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혹시 뭐 허생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봤을 수도 있어요. 둘 다 박지원의 작품이죠. 여기 보시면은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뭔가 고귀한 학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되게 규칙과 규범을 잘 지키고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의식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 가난한 걸 티내지 말고 서러워하지 말고 뭐 한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인식도 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정훈이 쓴 탄군가 같은 경우에는 양반인 화자가 가난을 한탄하고 자신의 가난함을 좀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면에서는 양반 가사의 좀 전형적인 모습들을 좀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이 양반전의 시기가 좀 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양반전의 내용이 몰랑 양반, 그러니까 가난한 양반이 황곡을 빌려요. 나라에서 이제 막 이제 먹을 것들 이런 것들을 빌리게 되는데 그걸 갚지를 못해가지고 부자인 평민이 요거를 사서 양반의 신분을 사가지고 막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대적인 배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선 후기에 어떤 시기냐, 몰랑 양반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가난한 양반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뭐 노비들도 양반들을 좀 업신여기게 되면서 이런 신분 제도에 좀 혼란함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요거는 고전 작품이에요. 기본적으로 일단 고전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현대어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신이 아니라고 하면은 모든 이제 어휘들을 다 완벽하게 알아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요. 우리가 내신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해석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현대어 해석을 무조건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제일 먼저 그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오는 고전 어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까먹어 버리시지 마시고요. 모의고사 보거나 다른 작품들을 볼 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꼭꼭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고양이가 좀 우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고전에서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거는 내가 얼마나 이것들을 좀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현대어로 잘 해석을 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알아주셔야 하는 부분은 내용적인 맥락을 당연히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조선 후기의 시대상 같은 경우에도 알아주시면 되겠고, 표현법적인 거 당연히 알아야 될 건 비슷합니다. 근데 무조건 뭐부터 하셔라? 현대어 해석부터 하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탐군가는 가난을 한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누가? 양반이 가난을 한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 부분에서 내용이 좀 전환돼요. 그래서 이 가난함을 가난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로 의인화를 하게 되면서요. 걔랑 대화를 좀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걔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얘를 수용하게 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좀 웃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가난을 수용하고 체념하고 이런 내용으로 이제 끝나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사 부분입니다. 하늘이 삼기심을 일정고로 하려마는. 자, 우리가 삼기다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래하 같은 경우에도 읽으실 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나 의 정도로 읽으시면 돼요. 삼기다 같은 경우에는 생기게 하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해석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만들다 정도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다 정도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정하게 고르게 하련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애들을 만든다고 하면은 일정하고 고르게 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내 인생은 그렇다 안 그렇다? 내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부족하고 이런 식으로 편차가 좀 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한 인생이 이되도록, 어찌한 인생이 이토록 고초한고, 고자가 쓸 고자죠. 그래서 괴로움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고는 이제 당연하게도 의문형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늘은 다 평등하고 공평한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삼순구식을 얻거나 못 얻거나. 자, 삼순구식도 알아두세요. 자, 삼순구식이라고 하는 건 30일에, 그러니까 3달에 9끼니를 먹는 겁니다. 3달이면은요,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치게 되면은
90끼를 먹어야 되는 거죠. 10분의 1도 못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아침 저녁만 먹어도 60끼예요. 근데 그것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얻거나 못 얻거나 먹을 때도 있거나 얻지 못할 때도 있거나 하는 거니까요. 얘 같은 경우에 뭐다? 지금 보시면은 가난한 삶에 대해서 토로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10년일간을 쓰거나 못 쓰거나. 자, 10년일간이라고 하는 건 10년 동안 일관 한 개의 갓을 쓰거나 못 쓰거나 이런 건데요. 모자, 선비들이 쓰는 그 모자 있잖아요. 그거를 쓰거나 못 쓰거나니까 뭐 다 떨어지고 막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얘도 동일하게 가난한 삶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이 가사의 이제 특징들이랑 좀 연결을 해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하늘이 삼기심을 일정고로 하련마는 이렇게 사음보로 계속되는 부분들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3글자나 4글자 이 정도로 음수율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가사에서는 서리법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서리법, 고전문학 작품은 거의 다 서리법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대꾸법이 되게 많아요. 어쨌든 이제 음보를 지키게 되기 때문에 좀 라임을 맞히듯이 뭐 대꾸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대꾸법이 사용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꾸법은 뭔지 아시죠? 비슷한 문장 구조를 나란히 또는 딱지어서 반복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를 뭐 하거나 뭐 하거나 뭐를 뭐 하거나 뭐 하거나 이 부분에서 대꾸법 쓰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암표누공인들 날같이, 날같이는 나와 같이 이런 뜻입니다. 나와 같이 비었으며. 자, 그럼 암표누공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안자는 안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주박이라고 하는 건데요. 표주박은 이렇게 생긴 뭐 요즘으로 지금 바가지 느낌이라고 해야죠. 박으로 만든 바가지인데요. 요게 이제 좀 계속 빈다. 공자가 비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주박으로 뭔가를 떠먹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곡간 정도로 여기서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안연의 곡간이 비었다고 한들 그러니까 안연의 곡간이 비었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하게도 가난하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안연이 가난하다고 한들 나와 같이 비었으며 나와 같이 비었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안연이랑 우리 나랑 비교를 해가지고요. 내가 더 그거 하다, 가난하다, 나의 가난을 부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안연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고사, 옛날 이야기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사를 또 활용을 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언 갓난인들 나이같이 심하랴. 원언이 가난하다고 한들 나와 같이 심하냐. 자, 원언 같은 경우에도 공자의 제자들 중에서 되게 가난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걔가 가난한데 나와 같이 심하냐? 아니죠. 내가 더 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원이랑 나도 동일하게 비교를 해주고 있고 나의 가난함을 좀 더 부각해주고 있습니다. 심할까라고 하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또 서리법도 등장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비슷한 문장 구조니까 대꾸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의 인물들과 비교를 해가지고요. 나의 가난함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사부번에서는 이런 식으로 궁핍한 삶에 대해서 한탄하는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럼 본사 1로 들어가 봅시다. 자, 춘일이 지지하여. 자, 춘자가 봄춘자죠. 봄날이 지지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 지지부진하다 이런 뜻 아시죠? 좀 느리다, 더디다 이런 뜻입니다. 봄날이 더뎌서 포곡은 우리 뻐꾸기예요. 네, 뻐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전 많이 본 친구들은 아실 텐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봄을 알려주는 자연물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정해져 있어요. 고전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절을 알려주는 그런 이제 자연물들이랑 이런 것들이 좀 자주 등장하는 것들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뻐꾸기가 빼앗건을 이건 뭐냐? 재촉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봄에는 뭘 해야 되냐?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봄날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가난해가지고 뭐 농사 짓기도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짓기 어려워하는데 이 뻐꾸기는 계속 재촉을 하는 거예요. 봄이 온다고.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이 시기인 춘일 같은 경우에는 화자에게는 어떤 존재냐? 화자에게는 좌절감을 주는 그런 부정적인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봄이라고 하면 따뜻하고 되게 좋고 꽃피고 이러니까 긍정적인 시기로 많이 그려내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화자에게는 좌절감을 주는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리는 따보었고, 자, 동리는 동쪽 집에서 따보, 쟁기입니다. 쟁기는 우리 농기구죠. 간단하게 말하면은 요 화자 같은 경우에 가난해가지고 농기구도 없어요. 그래서 옆집에서 쟁기, 서쪽 집에서는 호미, 이런 농기구들을 얻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화자 같은 경우에는 농기구도 없는 그런 가난한 상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안이 안에 들어가서 씨앗을 마련을 하니 집안에 들어가서 씨앗을 마련을 하니까 씨를 이제 심어야지 싹이 나니까요. 올벽시, 올해의 벽시. 우리 요거는 쌍시옷으로 읽는 거 아시죠? 왜냐면 우리 어두장군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거에 된 소리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올해의 벽시가 한 말은 반나마 쥐가 먹었대요. 내가 벼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거 씨를 심어야 되는데요. 이게 한 말은 반이나 먹은 상황이라고 하니까 남은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농기구도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어때요? 심을 씨앗조차 없는 그런 이제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쥐가 요 벽씨를 먹었으니까 쥐는 안 좋은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기장피 조팥은 기장피 조랑 팥 얘네들 이제 다 농작물의 그런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조나 팥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기장피도 많이 나와요. 걔네들은 이제 심어야 되는데 걔네 씨앗들도 서너 대가 붙어거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심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그런 씨앗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한 이제 한자 같은 경우엔 좀 춥다. 아자 같은 경우엔 기하할 때 배고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춥고 배고픈 우리 식구들은 이리하여서 어이 살까 라고 합니다. 이것도 서리법이죠. 서리법. 이 서리법 같은 경우엔 다 체크하지는 않을게요. 이제 서리법 아닌 것들은 뭐 체크를 하실 수 있겠지만 뭐 다 체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리하여서 어찌할까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살 수도 없겠다라고 한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사 2 같은 경우에는 봄날은 다가오기는 하는데 농사를 짓기도 힘든 그런 집안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사 2 들어가 봅시다. 이봐 아이들아. 자, 이렇게 아이들 부르는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도노법이죠. 도노법 기억하시면은 잘 공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아이들아 아무려나 힘써 쓰라. 어쨌거나 아무려나 그래도 힘써서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도 한번 살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죽은 써가지고 그 국물은 상청은 상전입니다. 상전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물은요 우리 상전 양반들이 먹고요. 건이는 건더기입니다. 건더기를 건져서 건더기는 누굴 줘요? 그러니까 노비죠. 노비를 준다는 겁니다. 건더기가 좋아요? 국물이 좋아요? 국물 선호하는 사람이 더 있긴 하겠지만 건더기 먹는 게 더 원래는 영양분이 높겠죠.
건더긴 양반이 먹어야 되는데 종을 준대요. 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양반이 노비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노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양반 집들이 좀 잘 살아야지 먹을 것도 좀 더 떨어지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양반 집이 잘 못 살면 어떻겠어요? 이 노비들이 좀 게을러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란이라고 하는 작품이 넷플릭스에 있는데 그 시기 같은 경우에는 요 노비들이 좀 반란을 좀 일으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왕이 막 떠나고 막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노비들 이런 사람들이 막 주인집에 불을 태워가지고 자기 노비 문서들 막 꺼내가고 그래요. 뭐 걔네들이 상황이 좋지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또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비 눈치를 이렇게 보는 상황이에요. 시대적인 그런 배경들도 좀 있겠죠. 물론 양반들이 등장을 하고서 이 위계 질서가 좀 지켜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분 제도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좀 보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눈우희. 우희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눈 위에 바늘이 졌다. 바늘이 졌고 바늘이 졌다는 거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눈 위에 이렇게 바늘이 진 것처럼 이렇게 찌푸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누구 눈 위에? 종들의 눈 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눈살을 찌푸렸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코 여기로는 바람을 분대요. 콧바람을 부는 거죠. 콧방귀를 킥킥 이제 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이 노비들은요 양반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과 노비의 이런 신분 질서들이 좀 혼란스럽고 이 뭔가 권위가 좀 무너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뼈는 한 발 뜯고 한 발만 뜯어버렸다. 그러니까 뜯었다는 건 수확을 했다는 겁니다. 한 발만 수확을 하고 조와 팥은 다 묵혀요. 왜냐면 지금 말고 다음에도 좀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먹고서 다 이제 남은 것들은 뭐 묵혀가지고 내년에 심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좀 보시면 얘도 대꾸예요. 요 안에서도 대꾸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조팥은 뭐하고 뭐하니 이제 대꾸입니다. 사리피 비랑이는 나기도 슬찬는가. 자, 사리피 바랑이 같은 경우에는 잡초예요. 잡초. 이 잡초는 나기도 슬찬던가 싫지 않던가 요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잡초들은 너무너무 계속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의 마음에서는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들지가 않으니까 너는 나기도 싫지 않니? 왜 이렇게 자주 나니?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잡초만 계속 나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환자 장리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자, 환자는요, 혹시 중학교 2학년 때 잘 공부를 하셨으면 그게 기억이 남아있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 환곡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봄에 이제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줘요. 왜냐면 우리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가을에 풍년이 들고 뭐 이제 가을에 어쨌든 수확을 하고요. 가을, 겨울 이렇게 먹게 되면은 봄에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 풍년이 들 때 막 이제 막 수확을 할 때 요때 이제 이자를 쳐서 갚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빚이에요, 빚. 그래서 요 환곡의 장리, 장자가 뭐 길다, 높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높은 이자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이런 식으로 장만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디귿에서 지읒으로 이런 식으로 국외음화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디귿으로 나오는 것들 같은 경우에 지읒으로 한번 바꿔보시면은 좀 더 해석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환곡을 빌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환곡의 높은 이자를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으로 장만하며 요역 공부는 자, 요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나라에
일정적으로 뭐 노동을 지불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고부역, 노역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내거나 하면. 근데 그런 것들. 그리고 공부는 세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찌하여 채워낼까? 채워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하게도 서리법이고요. 대구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이나 이자 같은 경우에도 지불하지 못하는 과자의 가난한 상황이에요. 계속 가난한 상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백이 사지라도 견뎌낼 성이 전혀 없다. 자, 백이 백방으로 사자가 생각사자입니다. 백방으로 막 100개의 방법을 생각해도 견뎌낼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뭐 세금 낼 거, 이렇게 어떻게 살 궁리를 해도요,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장초의 무지를 부러하나 어찌하라.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경의 한 구절입니다. 시경이라고 하는 거는 책 종류예요. 책 중에 하는데 거기 한 부분을 활용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장초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장초 나름을 아는 이제 뭐 잡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무지라고 하는 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 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 돈을 낼 필요도 없고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할 게 없어요. 가난함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난함을 모르죠. 그걸 부러워한다고 해도 어찌하리. 어때요? 결국은 이제 잡초의 무지야. 가난함을 모르는 것까지 부러워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본사 2에서는 종조차 이 양반을 무시할 정도로 가난한 상황들과 그리고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낼 수도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잡초, 돌 같은 거죠. 돌 같은 것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본사 3 가볼게요. 시절이 풍한데, 자, 시절이 풍년이라고 한들 지엄이 배부르며, 지엄이가 배부르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보시면 뭐뭐 하면은 요 뒤에 거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엄이는 누굴까요? 지아비는 누구실까요? 지아비는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 남편을 말합니다. 남편. 지아비는 남편이에요. 지엄이는 그럼 누구예요? 아내예요. 아내. 그러니까 아내 배부르게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절이 풍년이라고 해도 나라가 잘 산다고 해도요, 우리는 가난해서 우리가 조금 못 먹어요. 자, 겨울이 덥다고 한들, 겨울이 막 따뜻하다고 한들 몸을 어찌 가리울까? 몸 가릴 옷이 있어요? 없어요? 옷도 없어요. 겨울이 뭐 따뜻하면 뭐 어떻게? 뭐 몸 가릴 옷도 없는데 뭐 어떻게 살 수가 없죠. 자, 기저도 쓸데없어 공벽에 깨쳐, 빈벽에 깨쳐 있고 걸려 있고, 기저는 배틀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배틀북은 뭐냐면 배짜는, 그러니까 옷감 만드는 그런 기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가 쓸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자성어로 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용지물. 그러니까 이런 가재도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그런 살림살이들이 있어도 쓸모가 없어요. 왜냐? 뭐 옷 짤 그런 것도 없는데 뭐 짤 일이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빈벽에 그냥 걸려만 있고요. 부증도 시루솥, 뭐 떡짓는 솥, 뭐 만들어 먹는 솥인데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 거에 쓸모가 있겠네요. 그래서 시루솥도 버려두니까 붉은 빛, 그러니까 녹이 다 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림살이도 있는데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도 똑같이 대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시상망 명일기재는 무엇으로 향사하며, 자, 세시는 뭐 24절기에 뭐 특별한 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망도 절기입니다. 절기는 뭐 24절기 뭐 아시죠? 뭐 하지, 뭐 동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명일은 명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절의 제사, 기제는 무엇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사 이런 것들 되게 중시했거든요. 조상의 덕을 봐야 한다고 해서 제사는 필수적으로 이제 지내곤 했는데,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챙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명절, 제사 뭐 이런 것들도 챙길 수가 없어요.
원자가 멀 원자죠. 근자는 가까웁니다. 멀고 가까운 친척들 그리고 내빈 왕객 올레자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우린 손님들은 어이하여 접대할까? 대접은 어떻게 할까? 손님들이 와도 대접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얼굴 지녀 있어. 내가 이 얼굴, 이 몰골을 지니고 있어서 어려운 일 하고 많다. 간단하니까 뭐예요? 가난하니까 뭐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명절조차도 쉴 수가 없고 가재도구조차 살림살이조차 이런 것들도 다 쓸모가 없는 그런 가난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가난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좀 전달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마지막 결사 부분입니다. 한번 봐봅시다. 이 원수 궁귀를 어이하여 여이려뇨. 자, 여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별하다고요. 뭐 죽어서 이별을 하는 거도 여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원수 궁귀 궁자가 가난할 궁자고요. 귀자가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난 귀신이라고 가난함을 의인화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처음 부분에서는 이 궁기를 원수라고 생각을 해주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어찌하여 여이겠냐. 그래서 막 얘랑 이별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술의 후량은 뭐 마른 음식입니다. 얘를 이제 떠나보내고 싶어가지고 뭐 의식 이런 것들 뭐 가라 잘 가라 이런 의식을 지내는 겁니다. 술에 마른 음식을 갖춰서 이름을 불러서 전송은 보내는 인사 보내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송을 하여서 일길신량이라고 하는 거 우리 길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길일이 뭐냐? 길자 기륭화북에도 있어요. 여기에 뭐 길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길자가 좋다, 복되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좋은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고 합니다. 어때요? 너 이제 가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떠나보내려는 의식을 치르는 거죠. 근데 이제 원기 군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추추분분 시끄럽게 떠들면서 원노 화를 내면서 이르는 말, 말하는 말이 누가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궁귀의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자소지로히 어릴 때부터로 늙어서까지 희로우라 즐거운 거 걱정 뭐 이제 미안해요. 즐거운 거, 로자가 이제 화내는 거, 우자가 걱정, 이제 얘도 락도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을 너와 함께 하였는데 죽거나 살거나 여일줄, 너와 이별할 줄을 없었거늘. 간단하게 말하면은 나는 언제든지 너와 함께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디가 뉘 말, 뉘는 누구야 누구. 누구의 말을 듣고서 가라 하여 이르느냐 이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간단하게 말하면은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같이 함께 있어주고 그랬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궁기의 말 같은 경우 얘가 진짜 할 수는 없겠죠. 뭐 상상의 말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기와의 이런 대화들을 상상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우는 듯 꾸짖는 듯 온 가지로 공역 꾸진건을 도리어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의 너는요 궁기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화자예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화자고요. 여기서의 네 말 너는 누구예요? 우리 너는 궁기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돌이켜서 생각을 하니까 너의 말이 다 옳다. 그러니까 궁기의 말을 수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가 다 맞아. 무정한 세상. 자, 무정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정이 없어요. 그래서 다 나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자기들은 잘 살아도요, 나한테 뭐 해주는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너 혼자, 여기서는 궁기라고 볼 수 있겠죠. 궁기 너 혼자 신이가 있어서 나를 아니 버렸거든. 날 버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군기와 세상은 서로 대조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세상이 날 버려도 가난함은 날 버리지 않고 함께 있어줬습니다. 의아하죠? 자, 인위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의 이제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일부러 피하에서 관계를 끊으며 잔꾀로 여의겠느냐. 그렇겠다, 안 그렇겠다. 그러지 않겠다. 너가 이렇게 나와 함께 이렇게 있는 신이 있는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그러겠니? 난 이제 가난함을 수용하고 체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 삼김, 하늘이 만들어준 인의 궁을, 인의 가난을 설마 한들 어찌하리. 나 설마 한들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거죠. 빈천도, 가난하고 천한 것도 내 분수이니 서러하니 무엇하리. 서러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가난한 삶에 대해서 체념하고 수용하는 부분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빈낙도와 안분지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분지족이 뭐예요? 가난함을 받아들이고 내 분수를 알고 그냥 사는 거거든요. 안빈낙도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근데 원래의 안빈낙도랑 안분지족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그냥 뭔가 원해서 그렇게 사는 느낌이라면 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가난함에 대해서 한탄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요. 결국은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체념하고 수용하게 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봐보시면요. 성격적으로는 사실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제 삶에 대해서 가난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체념하는 부분이 있고요. 해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해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한 거예요. 풍자하는 거는 아니에요. 풍자는 딱히 없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일부 풍자한다? 무정하다라고 보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애매해요. 풍자라고 하는 거는. 해학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난함을 이제 가난 귀신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의인화해가지고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해학적이다, 우스꽝스럽다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가난을 하는 삶에 대한 고통과 걱정도 있지만요. 마지막엔 체념하고 수용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가난을 의리 있는 존재로 의인화해서 해학적으로 드러냈고요. 대화하는 상황 설정해서 이렇게 가난을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로 수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신이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상황을 어떻다? 긍정적으로 합리화하고 가난을 수용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슬픔을 이제 대하는 방식이 좀 합리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내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다양한 표현 방법 사용했고요. 양반 화자의 가난함을 이제 사실적으로 좀 묘사를 하면서요. 또 절절하게 표현을 하면서 양반 가사의 전형성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어때요?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양반들은 가난함에 대해서 드러내거나 아니면 가난함을 탓하거나 이런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전형적인 부분에서는 좀 벗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안빈낙도랑 안분지족의 자세를 보여주긴 하지만 어떻다? 좀 결이 다르다. 일반적인 느낌이랑은 느낌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것도 아까 얘기했었죠. 신분이 높아도 가난하며 무시당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다. 양반의 권위가 낮아지고 신분제가 흔들리는 상황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